단편 소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적 접근법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정의상 길이가 짧은 산문소설이라는 뜻으로 길이를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고, 또 구조를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예컨대 구약성서의 룻기라든가 요나서, 신약성서의 탕자의 비유, 또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초소의 캔터버리 이야기 등등에서 우리가 오늘날의 단편 소설의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길이로 따진다면 포우가 정의 내린 것처럼 앉은 자리에서 단숨에 읽을 수 있는 분량의 소설, 다시 말해서 한두 시간 내에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설을 단편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약 영어로 얘기하면 1000단어에서 2만 단어 내외 정도의 그 분량을 가진 소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나 길이를 중심으로 단편 소설을 정의 내리는 것은 우리가 단편 소설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엄밀한 의미에서의 정의가 아닙니다. 그 정의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구조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편 소설은 이제 어떤 장르에 못지않게 가장 인기 있는 문학 작품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183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현대 단편 소설은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죠. 그런데 이런 단편 소설은 특별한 법칙에 의해서 구성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단편 소설을 역사나 길이를 중심으로 정의 내리려고 했는데, 실제로 단편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구조의 문제입니다. 다른 장르, 시를 제외하고는 가장 장르의 어떤 규칙성이 중요시되는 그런 문학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편 소설은 어떤 특정한 지점, 특정한 성격, 특정한 감정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이것들은 장편 소설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런 요소로서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예, 단편 소설의 제재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건과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건은 간단히 말해서 그냥 일어나는 어떤 것들, 작품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경험들, 겪는 어떤 상황, 어떤 그 사건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각각 이미 완결되어 있는 어떤 것이고, 예컨대 그것들은 하나의 사건으로서 충분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건들이 그냥 어떤 하나의 상황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상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게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어떤 소설에서 언덕 위에서 불길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있었다고 해봅시다. 저 너머에 나무들이
자작나무들이 타고 있었고 저쪽에 동물들이 막 뛰어갑니다. 그런 것들의 묘사는 사건으로서 충분한 의의를 갖고 완결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그 작중 인물이 주인공이 갑자기 그 얼굴이 변하는 그런 순간을 포착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 불에 의해서 자기 집이 타고 있는 그런 순간을 이 나타날 때만이 비로소 이런 앞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 각각 단편적으로 존재하고 각각 완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떤 하나의 상황을 통해서 서로 결합될 때만이 의미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러내는 사건이나 인물들을 서로 결합하고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체 효과나 인상을 위해서 잘 조직되거나 짜여질 수 있도록 마련된 어떤 그 중요한 그 상황이 됩니다. 중요한 모티프가 되는 어떤 것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사건의 관계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연결하는 관계 짓는 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사건들은 진주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파편적으로 있는 것들을 꿰는 것이 하나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황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꿰게 되는데 또는 짜게 되는데 이것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짜여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편 소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절정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상황으로 짜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막스라는 것은 모든 사건들 이 단편 소설에서 생각되는 여러 가지 인물의 성격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이게 하는 어떤 초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클라이막스는 단순하게 초점뿐만 아니라 어떤 그 사건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건들이 발전해 오다가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변화라고 했을 때 이것이 앞에서 있었던 사건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이라면 클라이막스가 있을 이유가 없겠죠. 클라이막스라는 것은 앞에 있는 사건들이 관련이 있을 때 앞에 있는 사건들과 관련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떤 새로운 사건으로 그래서 앞에 있는 사건들이 어떠한 해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관심의 고조를 통해서 전면적으로 감정이나 논리적인 목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갑작스러운 전환이 아니라 이미 복선을 깔고 암시된 그런 어떤 전환점이 바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클라이막스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을 강렬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단편 소설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처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들을 접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받아들이더라도 의식의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또는 그것들을 부인하고 있다가 어떤 순간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순간, 또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대항하든 또는 그것들을 수용하든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응답하는 그런 순간이 바로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파멸이 될 수도 있고, 예컨대 스스로 자살을 해서 파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것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하튼 기존의 사건에서 서서히 발전해 오던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클라이막스를 우리가 잘 짜기 위해서는 플롯이 중요하게 되겠죠. 갑작스럽게 클라이막스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점차적으로 고조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는 어떠한 예컨대 잘 짜여진 이야기 구조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플롯이라는 것은 상상적인 어떤 이유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의도적으로 결합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인물의 특징, 감정들을 어떤 의도된 패턴을 위해서 짜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인 경우에는 플롯을 일부러 짤 때 예컨대 그 젊은 부부의 두 사람의 무엇을 살지를 끝까지 알려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부인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그 소수를 해 나가게 되고, 맨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남편이 무엇을 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클라이막스를 이끌어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남편이 무엇을 샀고 부인이 또 무엇을 샀는지를 다 드러낸다면 그것은 클라이막스를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막스라는 것은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갖고 굉장히 다른 효과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클라이막스라는 것은 그 플롯의 목적이 되는데, 이 플롯을 짜기 위해서 처음에 배경 사건이나 인물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건이 복잡해지고 이제 갈등이 시작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등장시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갈등의 최고조 또는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죠. 우리가 그 클라이막스에 가게 되면 독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이 무엇일까? 이 주인공이 살아남을까 죽을까? 이런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갈등이 해소될까 아닐까 하는 그런 상황에 독자를 이끌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클라이막스가 지나게 되면 사건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이미 독자들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사건이 결말을 짓게 되죠. 그래서 사건이 해결되던가 아니면 어떤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단편 소설에서 항상 우리가 강조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짜여져서 어떤 하나의 그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플롯이든 아니면 인물의 어떤 특징이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감정의 상태이든 이런 것들이 모두 이 단일한 목적, 즉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플롯은 우리가 장편 소설과는 달리 굉장히 단순하게 짭니다. 단편 소설은 장편 소설에 비해서 분량이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복선을 깔지 않습니다. 항상 그 하나의 단일한 효과를 위해서, 단일한 구조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아주 질기고 튼튼하고 단단하고 효소력 강하고 잘 짜여지고 짜임새 있는 그런 그 플롯을 이야기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막장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며칠 뒤에 보더라도 사건이 똑같이 계속 전개되고 있죠. 그런데 미니 시리즈 같은 경우는 하나라도 놓치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단편 소설은 그 쓸데없는 것들은 다 배제된, 그래서 마치 다이아몬드를 깎아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다이아몬드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깎아서 없애죠. 그래서 그것들이 아주 아름답게 빛날 수 있고, 그래서 아름다운 여성의 손가락에 끼워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단편 소설은 어떤 하나의 지향점을, 그것도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단편 소설에서 이 클라이막스가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인물이나 감정을 모으는 하나의 초점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클라이막스로 단편 소설의 모든 그 의도가 끝날 것인가? 아닙니다. 가장 단편 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단일한 인상이나 효과라는 거예요. 플롯이나 클라이막스는 이 단일한 효과나 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효과는 보통 그 감정적인 인상이나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지적인 효과나 그 인상이 있을 수 있어요. 예컨대 감정이나 정서에 관한 한 최고의 그 효과를 드러냈던 단편 소설가가 바로 에드가 앨런 포잖아요. 포 같은 경우에는 공포를 이제 소설에 도입합니다. 왜 공포를 도입했냐면,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 사랑의 감정도 있을 수 있고, 그 분노의 감정도 있을 수 있고, 슬픔의 감정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기쁨의 감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 포가 생각할 때 가장 강렬한 감정이 바로 공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공포를 드러낼 때 가장 단일한 효과를 잘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에드가 앨런 포의 소설에 보면
기괴하고 미스터리하고 공포스러운 그런 배경이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포가 생각할 때 가장 강렬한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했을 때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여성의 죽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이 그 남편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었을 때, 살해당했을 때 그것이 가장 큰 공포 또는 감정을 이끌어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검은 고양이 같은 경우에 그죠? 플루토라는 고양이를 굉장히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 이 고양이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죠. 성격이 이제 그 주인공이 그 변덕이 심한 그런 성격이었는데 고양이를 그 죽이는 과정에서 그만 아내도 그죠 실수로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그 사랑스러운 아내, 아름다운 그 아내의 살해를 숨기기 위해서 벽에다가 이제 묻게 되는데 그때 두 번째 고양이를 이제 플루토랑 비슷한 고양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고양이도 사실은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다른 고양이였죠. 그런데 그 고양이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죄의식, 공포 이런 것들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공포 때문에 또는 죄의식 때문에 자기의 그 살해 한 그 사건들이 일어나게 그것들이 밝혀지게 되는 거죠. 또 Telltale Heart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그 옆집에 사는 노인을 살해하잖아요. 그러면서 살해해놓고 자기는 완벽하게 그 이제 모든 것들을 처치했다라고 그래서 경찰들이 오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경찰이 왔을 때 자기가 어떤 완전 범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 노인의 어떤 뛰는 심장의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죠. 물론 그 경찰들은 들을 수 없었지만 자기는 듣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죄의식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에드가 앨런 포에 보면 자만심이라든가 공포라든가 죄의식 그래서 굉장히 그 두께가 두꺼운 그러한 그런 감정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플롯은 단순한데 감정들은 굉장히 강렬하죠. 그래서 이렇게 단편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단일한 효과, 단일한 인상이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사건의 전개 같은 것들을 시간이 지난 뒤에 다 있더라도 그 당시에 느꼈던 어떤 감정, 그때 느꼈던 어떤 인상 같은 것은 계속 남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런 효과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단편 소설에서 지향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컨대 어떤 플롯이 극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감정적인 것들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감정적인 효과, 단일한 감정적인 효과를 드러낼 수만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단편 소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극적인 효과, 플롯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효과 또는 인상이라는 겁니다. 장편 소설은 이런 인상들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습니다. 물론 단일한 인상을 계속해서 그 제시하는 소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스칼렛 레터 같은 경우에는 죄의식이라는 문제를 계속해서 추구하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단편 소설과 비슷하게 각 장마다
새로운 사건 속에서 새로운 어떤 죄의식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 단일한 효과를 내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만심, 죄의식, 공포, 포만 얘기를 한다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어떤 하나의 단일한 어떤 미스터리하고 기괴한 그런 인상을 준다면 그것은 잘된 소설, 단편 소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감정이라는 것은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또한 강렬해야 됩니다. 예컨대 죄의식과 자만심과 공포가 따로 떨어져 있다면 그것들은 단일한 효과를 낼 수 없을 겁니다. 그것들이 서로 결합해서 어떤 하나의 인상, 하나의 효과를 드러내야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플롯,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플롯이라든가 그래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 구조를 갖는다든가 또는 그런 어떤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예컨대 에드가 앨런 포의 그 소설을 보면 어서가의 몰락 같은 소설을 보면 집을 묘사할 때 굉장히 기괴하게 묘사하고 뭔가 음침하고 섬뜩한 그런 느낌을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주 모호하게 그것들이 묘사되어 있어요. 아주 명확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감정의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지금까지 감정이 단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했고 또 하나는 어떤 지적인 것이 있는데 지적인 것은 감정에 비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더라도 이제 예컨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서 그것들을 어떤 현명한 방법으로 또는 어떤 그 지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어떤 깨달음을 가질 때 이것들이 어떤 하나의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인상은 지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물론 단편 소설은 지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이 두 개를 다 갖고 있지만 더 중요한 효과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감정적인 것 또는 정서적인 그런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이고 지적인 효과, 단일한 효과를 낼 수만 있다면 그 길이가 100단어이든 또는 2만 단어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2만 단어 안에서 또는 1000단어 이상 안에서 어떻게 쓰여지든 간에 그 길이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단편 소설을 정의를 하면서 역사와 길이로 그 정의를 내렸는데 그런 것들도 좋은 정의의 방법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단편 소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도 알다시피 길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단일한 인상이나 효과를 내는 한 길이는 부차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런 단일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사건들, 이야기들은 빠르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대부분의 경우 더 강렬한 효과를 내게 되죠. 그리고 어떤 그 사건이 이게 50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든 또는 5분에 일어났던 일이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단일한 효과만 낼 수 있다면, 단일한 인상만 낼 수 있다면 액션의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어떤 극적인 효과보다 단일한 인상이나 효과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효과를 위해서 대체적으로 하나의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장편 소설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죠. 예컨대 그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같은 경우에는 이름도 어렵지만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서 누가 누군지 잘 이해가 안 될 경우가 많고,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읽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단편 소설인 경우에는 주인공이 보통 단일한 인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립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비중이 아니라 이 단일 주인공을 보조하는 역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그 프로테고니스트, 엔터고니스트 이렇게 주인공과 대립 인물들의 갈등을 보통 그리게 되는데, 장편 소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비슷하던가 뭐 그래도 대립 인물도 어떤 그 다층적인 다면적인 그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냥 하나의 부속품 같이 여겨지지 않죠. 그런데 단편 소설 같은 경우에는 분량의 문제 때문에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되 대립 인물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의 어떤 인물이나 인물의 성격이나 사건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외적인 갈등이 있고 내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외적인 갈등 같은 경우에도 그 사건들이 어떤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아니면 최소한 그 주인공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순간들을 포착하기 때문에 강렬하면서도 또한 파편적인 어떤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내적 갈등 같은 경우에는 그 장편 소설처럼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사건 또는 내면의 갈등을 제시하기보다는 단일한 감정 갈등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세 가지 종류의 그 단편 소설이 있는데,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즉 행동을 중심으로 하는 단편 소설이 있고,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그 다음에 배경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소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서로 결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단편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단일한 효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인물들을 서로 결합하고 그럼으로써 클라이막스로 나아가고, 그래서 어떤 소설을 읽고 났을 때 단일한 효과, 인상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내적 규칙과 같은 구조는 여러 다양한 작가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변주됩니다. 물론 에드가 알란 포우처럼 자신의 시각에 맞춰서 시를
글을 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다른 단편 소설가들은 인물만 계속 그립니다. 사건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어떤 클라이막스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대화만 계속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어떤 특정한 배경만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냥 일반적인 단편 소설의 규칙, 구조이지 이것들이 모든 작가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밝혀둡니다. 그래서 유머라든가 대조라든가 어떤 특정한 지역의 지방색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단편 소설을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을 요약해 봅시다. 단편 소설은 어떤 특정한 기질이나 어조, 색깔 또는 효과들을 결합한 인상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중 인물의 여러 경험 중에서 또는 여러 사건 중에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포착해서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편 소설에 비해서 단편 소설은 어떤 행동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인물의 성격의 성장도 드뭅니다. 장편 소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떤 한 순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성장해서 어떤 다른 성격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즈와벌 같은 경우에도 교만한 그런 성격에서 나중에 어떤 인류에 대한 어떤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단편 소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그 성격이 이미 고정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성격이 이제 고정돼서 드러나는 순간을 보여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삶의 스냅샷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단편 소설입니다. 그래서 플롯은 복잡하지 않지만 어떤 통일된 인상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편 소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정의 내릴 수 있게 되는데, 단편 소설이라는 것은 어떤 단일한 클라이막스적인 사건이나 상황을 지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어떤 단일한 정서적 인상을 생산해내는 서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다 다뤘어요. 예컨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클라이막스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정서적 인상이 무엇인지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처럼 단편 소설이라는 것은 단일한 인상을 어떻게 생산하는가,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